안녕하세요, 안대훈입니다. 오늘은 그 경제학 중에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왜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나?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고요, 어느 시대에도 다 똑같습니다. 집값이 잡혀보는 적은 없습니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홍콩 갔다 왔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판대에 가서 홍콩 신문을 삽니다. 거기 뒤에 부록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집코노미 같은 섹션이 있습니다. 거의 매번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의 살 수 있는 집의 꿈은 어디에? 라는 표현이에요. 홍콩이 그게 심한 이유는 뭐 섬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홍콩 면적 절대 좁지 않은데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건축 허가를 안 내줘서 그렇고, 가보면 녹지로 된 면적이 많고, 홍콩에서 비행기로 내리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반짝거리는 도시도 있지만 비어있는 땅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언덕을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선지 공급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그런 겁니다. 뭐 땅이 넓은 나라에 가면 집이 싼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일본에서 버려진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을 보면은 뭐 350만 원에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심한 데는 돈을 얹어서 주는 데도 있고요. 그거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뭐 호가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내려가는 건 잘 안 보이고, 급하게 매도하는 물건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신 담당자로서 담보평가를 해봤거나 조그마한 가게라도 열어보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동일한 부동산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자리에 있는 건물도 1층, 2층, 3층, 4층 다 임대료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이 많고 빠른 속도로 회전수를 늘려야 되는 업체들이 주로 1층에 자리하고 있죠. 편의점 같은 게 주로 1층에 많이 들어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2층, 3층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고객과의 접점이 많이 필요 없고 넓은 면적이 필요할수록 위에 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 게, 미시경제학에 보면은 가격을 세로축에 놓고 수량을 가로축에 놓고 있는 그 그래프에서,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그거 틀린 겁니다. 토지를 수량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토지는 지구상의 모든 토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만한 땅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수량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단위를 셀 수가 없고, 하나하나의 토지가 다 다른 토지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하고 도로가 통하지 않는 맹지 있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그 기획부동산들이 다 그런 겁니다. 기획부동산들은 대부분 그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어서 부동산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땅을 마치 가치가 있는 땅 세일즈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있는 어느 땅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량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을 가지고 어떤 가격에도 다 매각할 수 있는 하더라도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는 수직의 공급 곡선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학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가상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고, 조금만 통계학 소프트를 사용할 수가 있으면 한번 데이터를 구해서, 어느 데이터든 상관없으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절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라는 것은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같은 단지라고 하면 대부분 비슷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 단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은 유사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사한 가치를 가지는 물건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도 다릅니다. 같은 단지 안에도 평수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수가 같은 것끼리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릅니다. 역 바로 앞에 있는 31평짜리 같은 단지 아파트, 그리고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단지에 있는 31평 아파트, 전혀 같은 가격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같은 땅에다가 올린 건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건물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20층짜리 건물에 똑같은 땅에 붙어있는 건물이 20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같은 평수 30평, 그러면 30평짜리 집이 있으면은 모두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정남향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이 드는 앞동이나 주변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층에 다 똑같이 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동일한 물건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떠서 다른 동네에 옮기면 같은 가격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량을 가지고
가격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존재합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그리고 고시원이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의점에 가서 어떤 물건이 정확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 가격을 제시하면 무조건 살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에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수량이라는 걸 재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대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책을 피면 필 때마다 더 오르는 겁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거고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내가 보기에는 아직 오르지도 않았어요. 왜 한국은 뭐가 있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고 팔고 월 단위로 빌리는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너무도 다릅니다. 전세 제도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집주인한테 목돈을 내고 이 집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지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을 물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 거니까 세입자도 일종의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 집에 대한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담보 가치가 15억짜리 아파트라고 치면 담보 가치가 15억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금융업자가 봤을 때는 전세 보증금도 일종의 담보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무차입으로 근저당권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 딱 보이잖아요. 최대치가 15억짜리 집의 담보 가치의 최대치는 24억인 거예요. 전세금 때문이죠. 15억짜리 집을 산 주인이 무차입 상태에서 그 집을 집값의 60% 정도의 전세를 내줬다. 그러면은 15억짜리 집에 대해서 9억 정도 새로 돈이 들어오니까 금융업자가 보기에는 담보 가치가 15억이 아니라 맥시멈 24억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세계적인 주거 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담보 비중이 높은 자산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가 거꾸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있어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전세제도로 아는 외국인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드릴게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부동산의 공급곡선, 수직으로 공급곡선은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집값 같은 경우에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까지 생각을 하면은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하나의 유형 자산일 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주택 가격 이론을 가지고 와도 안 되고 주택이 폭락한다는 론도 틀렸습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폭락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점유하는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30몇 평짜리 아파트 보통 4인 가족 정도가 살죠. 많은 경우에 5인 가족이 사는데 옛날에 그 빽빽하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이면 팔남배가 살았어요. 그리고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빽빽하게 살았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1인당 점유 면적이 아주 넓어집니다. 가족 구성원 수대로, 자녀 수대로 방이 있는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1인당 점유 면적이 얼마인지. 한 사람이 집이 하나일 리가 없어요. 집값이 오르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주중에는,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도심에서 조금 좁은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다 같이 별장 같은 세컨드하우스로 갑니다. 변두리의 큰 집으로 주말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 폭락론자들의 주장은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전혀 실현되지 않습니다. 뭘 이해해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항상 의심을 하세요. 누군가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선동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선동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슨 큰 돈을 벌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끝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은 자기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 선택의 결과 자기가 쉽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택가격 대폭락론 내세우는 사람들 번 인지세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봅시다. 아마 집부터 살 것 같습니다. 안대훈이고요. 그리고 좋아요, 싫어요, 구독, 알람 설정 4개 중에 하나도 안 하면 진짜